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 충격, 정치와 문화, 경제 등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봅니다. 문화 충격 오늘도 주영석 기자, 원영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카말라 해리스가 선택한 팀 월즈, 그 당선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이번 주 경제계획 발표 준비 중 광범위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미국 내 한인 현황 보고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문화 충격 5번째 에피소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죠. 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택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과연 당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자, 오늘 원영석 기자가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럼 제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돼. 제가 볼 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언론들 솔직히 다 인정하시는 게 팀 워즈하고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구글링 해보면 요즘 그렇죠. 굉장히 힘들고 완전히 프랍업 돼가지고 카말라 해리스 아마 주 기자께서 인정하시는 게 황 기자도 인정한 게 솔직히 저희들이 카말라 해리스가 막 대단한 캘리포니아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추켜 세웠던 분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조 바이든에 대한 그 실망감, 지난 4년간 굉장히 좀 잘 못했고 특히 이제 뭐 토론 때도 잘했으면은 좀 어느 정도 그 자기 명예 회복을 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인지력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 몇 년 전부터 2020년 대선 사이클 때부터. 근데 이제 거기서 탈출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조 바이든 카드 버리고 카말라 해리스로 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카말라 해리스도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카말라 해리스 좋다고 한 민주당은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론들이 워낙에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언론의 뭐 95% 정도는 이제 트럼프를 저는 싫어한다고 보는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래서 그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거의 뭐 보이콧하다시피 하고 뭐 윌리 브라운하고의 불륜 스캔들 이런 것도 전혀 뭐 언급을 안 하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은 매일 뭐 알잖아요. 구글링 해보면 트럼프는 긍정적인 기사 찾기가 힘들 항상 정도로. 몰고 다니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팀 월즈를 선택했는데 저는 그 자시 샤피로를 선택하지 않은 게 뼈아픈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자시 샤피로가 저는 올해 2024년 대선은 펜실베니아 먹는 대통령이 자시 샤피로는 펜실베니아 주지사죠. 네, 펜실베니아를 잡으면은 이긴다고 봐요. 공화당 트럼프든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든. 그래서 샤피로를 만약에 카말라가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게추가 조금 이동이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팀 월즈를 의외로 팀 월즈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팀 월즈를 선택했단 말이죠. 팀 월즈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아마 그 메인스트림만 보면은 부정적인 기사들은 찾기가 힘들 텐데요. 이분도 약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뒤져보면은 특히 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 적극 옹호하는 그런 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피난처로 미네소타를 그렇게 지정했고 또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하고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임신 9개월째에도 낙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한 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씩 할게요. 안 그러면 제가 그건 너무 달리니까 하나씩 짚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1995년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월즈는 지난 선거운동 주지사 선거운동에서 90년대 중반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축소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캠페인 쪽에서. 그래서 알파뉴스가 2022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그 월즈가 선거운동에서 한 이야기에 의심을 품게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왔는데 95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때 네브라스카주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한 속도 55마일 구간에서 96마일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경찰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월스가 2006년 미네소타 제1지구에서 연방의회에 그때 출마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때 취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경찰과의 그런 뭐 미스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인해서 이거 잘 응하지 않았다 경찰 지시를 그러면서 당시 주지사 선거 캠페인 매니저는 이 사건 이후 수술로 이렇게 청각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청각을 교정했다고 했는데 근데 경찰 보고서를 보면 월스 호흡과 몸에서 강한 알코올 음료 냄새가 감지됐다고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월스가 받았습니까? 잠깐만요. 월스가 현장 음주 측정과 예비 음주 측정을 이렇게 패스하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음주운전 과속 혐의로 기소됐지만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이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난폭 운전 네, 혐의로만 하나씩 기소가 하나씩, 예, 됐어요. 하나씩 할게요. 네. 네. 자 주영석 네. 주영석 기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원영석 기자가 오늘 예. 시작하는 모든 말씀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몇 가지 제가 대답할 부분이 네. 포인트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말씀하실 때 카말라 후보가 좋은 후보냐?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선거라는 게 좋은 후보 뽑는 게 아니라 물론 정말 최상의 인물이 나와서 베스트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으면 정말 최고겠지만 이 세상 선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다 약점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성인군자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네. 선거는 항상 최악을 피하는 게 선거다. 최악이 아닌 그나마 덜 나쁜 후보 뽑는 게 선거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두 사람 다 올드보이들이잖아요. 굉장히 연로하고 오래됐고 그런 사람들만 보면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 선거판에 카말라 하리스 후보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미국인들에게는 좀 희망적으로 다가온 것 같고 네. 카말라 후보가 정말 뛰어난 후보라기보다 최악의 두 후보를 안 찍어도 되는 대안이 나왔다. 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 아시 샤피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펜실베니아 주지사니까 물론 펜실베니아 득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조시 샤피로가 부통령 후보가 못 됐다고 해서 그럼 트럼프를 찍겠느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세에 큰 지장은 없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그 1995년 네. 음주운전 예, 음주운전 체포에 기록이 대해서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알려지지 거라서 않았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좀 충격받으실 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팀 월스 부통령 후보 지금 이제 민주당 부통령 후보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수락 연설하면 이제 공식적인 후보가 될 텐데 팀 월스 부통령 후보가 베스트한 인물이라서 정말 무결점의 어떤 인물이라서 지지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 공화당 같은 경우도 이미 트럼프 후보가 대선 후보가 그 재판에서 이미 그 유죄 판결까지 지금 내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30몇 개 혐의에 대해서 물론 트럼프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재판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찌 됐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화당도 그렇게 할 말은 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 제가 앞서 카말라 하리스 후보 얘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는 최선의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한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의 후보를 택하지 않고 그나마 덜 나쁜 후보를 택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팀 월스 후보의 이런 음주운전 전력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저도 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완벽한 무슨 성인군자 도덕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차선을 택하는 거다. 네. 그죠? 차. 자, 그다음에 또 네, 뭐 어떤 그리고 영향들이 이제 두 번째 있을까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BLM. 네. 이제 BLM 무브먼트 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그럼요. BLM 무브먼트가 조지 플로이드 사건, 사망 사건으로 네. 인해서 이제 촉발이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미네소타 이제 많은 그 1,500개 이상 비즈니스가 파손이 됐고 미 전역으로 그 무브먼트가 퍼지면서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뭐 경찰 예산 삭감까지 갔고 LAPD 예산 삭감에도 이제 뭐 다시 그 복원되긴 했지만 영향을 미쳤고 지금 LAPD가 1000명이 안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그렇게 많이 지목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 대한 이미지도 그때 이제 네, 많이 그때 안 좋아진 안 것도 좋아졌죠.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너무 주지사로서 그러니까 대응을 안 했다. 그 첫 임기 중에 실패이자 최저점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미네소타 이제 공화당 쪽에서 얘기한 겁니다. 공화당 의장이 데이비드 한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네소타의 재앙과 같은 존재였다. 팀 월스 주지사는 그러면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당파적인 주지사였다면서 2020년대를 보면 미네아폴리스에서 벌어진 폭동을 월스 주지사가 막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폭동을 지지하는 강성 진보층 베이스를 소외시킬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당시 카말라 해리스도 폭도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스 주지사가 경찰서 방화를 포함한 폭력 사태 결국 이런 게 계속 이제 이어졌단 말이에요. CNN 영상 통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근데 월스 주지사가 회견 때 뭐라고 했냐면은 평화 시위라고 오히려 그렇게 두둔을 하고 결국 3일 지나고 4일째 주 방위군을 결국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늑장 대응했다. 비즈니스들 피해 너무나 컸고 미네아폴리스 시내 비즈니스가 완전히 폐허가 됐다. 월스의 늑장 대응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한 공화당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화당 주 상원 원내대표 미네소타 파울 가젤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지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쩔쩔매는 모습이었다. 너무 강경하게 하면 또 강성진보 쪽에서 반발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 마침내 그러니까 그 주방위군을 투입했을 때도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때였다. 예, 너무 늦었을 때였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지금 이런 폭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 전역 1,500개 이상 비즈니스가 피해를 입었고 안 그래도 당시 팬데믹으로 인해 비즈니스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손실을 복원하기 위해 로컬 정부에 복구 지원했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복원이 되는 데 있어.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그러면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 네. 왜냐하면은 뭐 그 당시에 저희도 그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네. 있었고요. 뭐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같은 보도국에 있었으니까 주영석 기자와 저는 이제 현장에 있었고요. 네. 사실 그 미네소타 주지사로서 피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네. 굉장히 늦장 대응.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2024년 8월의 시점에서 그 당시 문제를 지금 바라보는 것과 네. 그 당시 조지 플로이드가 비참하게 경찰에 의해서 살해된 그 당시와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와서 얘기하기는 쉽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바로 미네아폴리스가 있는 미네소타 주라는 거. 그렇죠. 미네소타 주지사라는 거. 그래서 다른 주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바로 살해 현장 한복판. 조지 플로이드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그 현장 한복판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이 조지 플로이드 영상을 수도 없이 봤지만 볼 때마다 정말 저도 막 너무 답답하고 그렇죠. 보기 힘들었어요. 저 정말 보기 힘들었고 근데 저는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봤는데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도 정말 이거 정말 보기 싫은데 계속 생각이 나고 정말 이 뭐라 그럴까 이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조지 플로이드와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제가 뭐 흑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랑 전혀 관련 지을 수 없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미네아폴리스는 저는 가본 적도 없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인간으로서 그 경찰의 이 무릎에 눌려가지고 데릭 쇼빈 경관. 네, 그 경관에 무릎에 눌려서 숨도 못 쉬면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은 정말 좀 보기 힘들고 괴로웠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의 어떤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순간의 대응이 그렇게 이틀 사흘 만에 바로 주방위군을 보내서 진압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 그 당시의 분위기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미네아폴리스가 아닌 이곳 LA도 우리는 그때 LA였잖아요. LA였죠. LA도 정말 대단했어요. 분노가. 그렇죠. 그리고 뭐 심지어 흑인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기억하지만 백인들까지 다 뛰쳐나와가지고 살인 경찰을 규탄하는 그런 열기가 LA도 대단했고 전국이 대단했습니다. 하물며 그랬는데 미네아폴리스가 있는 미네소타주에서 주지사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주방위군을 내보내서 폭도라고 규정하면서 진압한다. 그거는 아마 티머스 아니라 누구래도 설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미네소타 주지사였다고 해도 그런 결정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구래도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절대 그런 결정 못 내렸을 거다. 그럼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어요. 다만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와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복귀해 보니까 사실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지 않느냐. 지금 와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은 정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역사의 한 현장이었다.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논란 한번 짚어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논란은 코로나19 네. 락다운에 대해서 좀 너무 심하게 했다. 락다운을 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 핫라인까지 설치하게 만들고 이웃들을 네. 그 마스크 안 쓰고 이런 사람들을 신고하게 하는 거는 그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또 팬데믹 그 팬데믹 구호 사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화당원들은 팬데믹 시대에 월주 주지사 제한 조치에 대한 불만 외에도 수백만 달러 세금이 소요되는 팬데믹 프로그램에 대한 느슨한 감독 이걸 이제 비판했는데 연방 검찰이 팬데믹 기간 동안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아동 급식 자금 지원 연방 식품 프로그램을 사치한 혐의로 70명을 기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주지사로서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 이라크 파병 문제가 이라크 있습니다. 파병 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본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치인 되기 전에 군인 시절. 군인 시절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로 지금
공화당원들이 이 이슈로 팀 월즈는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 진영에서는 팀 월즈를 그 찍은 거를 부통령 카드로 찍은 거를 굉장히 반기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 이슈가 가장 큰데 대중을 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이라크 파병이 될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파병될 거를 알고 나서 전역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제 비겁자라는 겁니다. 군인으로서 그 전장을 피한다는 거는 물론 뭐 사람으로서 두려워할 수 있죠. 전장에 나가는 그렇죠. 게. 근데 예. 이거는 군인으로서 그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거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군 출신이라는 것을 선거 때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군인 출신이라고 그러면 일단 인정하게 되잖아요. 네. 예, 뭐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근데 제이디 벤스도 이 점을 이제 둘이 토론 붙지 않습니까?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럴 것 제이디 벤스 같아요. 같은 경우는 이라크 파병했는데 이라크 갔어요. 참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바로 계속 유세 때마다 제이디 벤스가 이 사람은 저기 겁쟁이 비겁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슈를 보면은 2004년 존 케리가 생각이 나요. 그때 조지 W 부시 대통령하고 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맞붙었는데 존 케리가 굉장히 탄력을 받았었거든요. 네. 조지 W 부시가 인기가 없었잖아요. 네. 이라크 전쟁 인기 없었는데 조지 W 부시가 어떻게 이게 전세를 역전했냐면은 그 스위프트 보트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월남전 이렇게 참전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비겁하게 행동을 했고 비겁한 행동으로 이렇게 전역을 했고 자해를 했다는 그런 스캔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대대에 있던 그 대원들이 다 싫어했어요. 얘는 그 월남전 가가지고 열심히 안 뛰고 이런 비겁한 행동들을 했다고. 그럼 그게 이제 결정적인 타격이 됐는데 이게 그 2탄이다. 스위프트 보트 스캔들 2탄이라고 그렇게 이제 공화당 진영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미국에서 군대 사실 뭐 한국이랑 비슷하죠. 병역 비리다 뭐 이러면은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좀 자칫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 굉장히 이거 강공 드라이브로 나올 네, 가능성이 강공 높은데 드라이브요. 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코비드 19 얘기부터 네. 먼저 네. 말씀드리면 그 팀 월스 주지사가 미네소타를 통치할 때 그 팬데믹이 왔고 그렇죠. 그때 이제 너무 엄격하게 통제했다, 봉쇄했다는 건데 우리는 잘 알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니까 네, 우리도 개빈 세계- 뉴섬 주지사가 더 세게 했죠. 예,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네.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 자영업자들 다 힘들었어요. 죽는다고 네.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미네소타도 비슷했겠구나 그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고 그게 물론 백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정부의 규제가 지나친 걸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었겠지만 그러나 이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021년 이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실내에서 뭐 실외에서 항상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됐고 그때는 뭐 사람들과 거리도 떨어져야 됐고 걸리면 죽는다고 그랬죠. 정말 사회적 거리도. 네. 걸리면 정말 큰일을 아는 줄 아는 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팀 월스 주지사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물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역시 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요. 네. 팬데믹 구제 사기 문제는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또 경제가 이제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경제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어요. 그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다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 사기 수감자들도 막 받고 막 그런 그랬죠. 일들. 그래서 이런 사기 같은 거는 횡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팀 월스 주지사가 있는 미네소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군대 문제, 네. 네, 군인으로서의 문제.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뭐 보니까 공화당 쪽에서 공세하고 있고 팍스인가요? CNN인가요?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언론사에서 이 티몰스 그 당시 상사였나요? 상사가 복무할 때 같은 부대에 있던 인사를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저도 보긴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 같아요. 팀 월스 부통령 후보가 24년을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은퇴 전역하고 이제 군 생활을 접고 정치인이 됐는데 24년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전역하던 순간에 이라크와 전쟁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피했다. 그건 좀 공세적인 측면이 강한 게 아닌가.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전쟁이 무섭고 누군가를 향해서 총을 겨누는 게 무서운 사람이었으면 24년을 복무할 수 있었을 것인가. 저는 그런 것을 되물어 보고 싶고요. 그랬다면 24년이 아니라 훨씬 전에 그만뒀어야죠. 근데 네. 24년을 복무하고 은퇴하는 순간에 그런 공격받는다는 것도 저는 좀 모순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군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 부대라 그러면 은퇴라든가 제대를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받아주면 군대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9/11 때도 모든 미군의 전역이나 제대가 금지됐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죠. 그때도 9.11 때. 한 몇 개월 금지됐다가 풀리긴 네네.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은퇴를 할 수 있었고 전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럴 만한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전투를 앞둔 미군 부대가 아무나 은퇴할 수 있고 아무나 전역할 수 있고 아무나 제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경강부에 너무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팀 월스 부통령 후보가 얘기한 거 보면 나는 한 번도 내가 직접 최전선에서 앞에서 전투병으로 참가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다만 자기는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이탈리아까지는 자기가 가가지고 거기서 지원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최전선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고 그런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군들이 이제 이탈리아라든가 유럽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지원 활동을 하는데 그 지원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물론 최전선에서 총을 서로 쏘고 받고 하는 그것만큼 위험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후방일지언정 어찌됐건 이 적군과 싸우는 부대를 지원하는 활동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팀 월스 이 부통령 후보를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는 모든 군인들을 비난하는 거다. 이 팀 월스 후보로 비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군대 안 갔잖아요. 안 간 사람들인데 물론 제이디 벤스는 갔다 온 사람이지만 그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들이 24년이나 미국을 위해서 봉사한 이런 애국자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존 케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존 케리의 어떤 비겁한 행동이 문제가 됐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그때 후보를 잘못 뽑았다. 존 케리는 후보가 정말 별로였다. 인기가 있을 수 없는 후보였어요. 최악의 이 워싱턴 정치권의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고 네. 그 사람은 정말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예. 인물이었다. 네. 그래서 잘못 뽑은 거지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스캔들 때문에 좋았던 인기가 떨어졌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알겠습니다. 지금 뭐 1995년 DUI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 그 코비드 19 네. 대응 그리고 군복무 군복무. 논란까지 네. 뭐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그렇죠. 얘기고요. 맞습니다. 예, 아까, 뭐 아까, 예.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는 거고 예. 저희는 이제 이 논란들이 있었다. 그리고 네. 이 논란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양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뭐 그러니까 그거는 주 기자 말씀대로 그게 법적으로 군법에 허용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네. 이제 도의상의 도의상은 문제 뭐 그리고 그렇죠. 충분히 상대 네. 진영에서는 약점을 어차피 약점을 그렇죠. 서로 간에 네, 약점을 지금 한창 싸울 잡는 거라서 때니까요. 약점을 잡는 거고 자. 그것도 이제 뭐 아까 BLM도 얘기했지만 1,500개 비즈니스 쪽의 사람들에선 공격할 수 있는 그렇죠. 이슈라고 네. 봅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주제 네. 가보겠습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 이번 네. 주 중요하죠. 네. 경제 계획을 발표 준비 중이다. 준비 그런데 중이다. 이게 광범위한 규제 추진이다. 네. 이거 좀 센데요. 그렇습니다. 예. 카말라 해리스가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원영석 기자도 말씀하셨듯이 언론들이 좋은 얘기만 해주고 나쁜 얘기는 안 한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뭐 유세나 연설 같은 건 많이 하고 있지만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네, 20일 넘게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네. 언론을 상대로 한 어떤 검증은 아직 받지 않았는데 그런 면에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도 언젠가는 이제 검증을 받는 순간이 올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이 네. 경제개혁 발표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주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요일 우리가 녹화하고 있고 수요일 방송에 나갈 텐데 방송에 나갈 때 경제개혁이 발표가 됐을지 아니면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 발표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주에 발표하려고 하고 있고 이 경제계획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네. 네, 카말라 그렇죠. 해리스 후보의 대선 캠페인이 그렇겠죠. 순조롭게 시작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최근 여론조사 보면 역시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대선 관련 이슈는 뭐니 해도 경제거든요. 그렇죠. 경제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지금 이완 기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한 내용은 이제 들어봐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일단 광범위한 규제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고요. 백악관이 그런 발표를 이미 했죠. 네. 월요일 날 그 소비자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규제하겠다. 근데 여기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Time is money.
타임 이즈 머니.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라디오 코리아의 그 서소영 기자도 이번에 보도를 한 내용인 리포트를 한 내용인데 우리가 서브스크라이브를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뭐 넷플릭스도 서브스크라이브하고 뭐 이 세상에 지금 뭐 모든 게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겁니다. 뭐 네. 아마존도 서브스크라이브 한상 프라임 구독. 멤버가 되고 나서 뭐 하고. 예. 근데 그런 게 서브스크라이브는 굉장히 쉬운데 어떨 때는 의도하지 않은데 실수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네. 서브스크라이브이 될 정도인데 한 번 서브스크라이브 된 거를 캔슬하는 거는 그쵸.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 있고 뭐, 예. 이게 근데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쵸. 예, 서브스크라이브를 한 사람들은 아주 서브스크라이브를 안 하는 거, 뒤집는 거, 그러니까 취소하는 걸 어렵게 만든 게 기업들의 아주 전략인데 네. 그거를 박살을 내겠다는 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얘기입니다.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선 그게 다 돈이니까요.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곧바로 취소하는 것보다 그게 한 며칠 또는 일주일이라도 지연되면 그 기간 동안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굉장히 이걸 어렵게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거 아주 저는 공감하고 있는데 예,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애플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 애플 애플 TV 예. 있잖아요. 그거를 가입해야 그 TV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입했어요.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네. 그게 한 $10가 잘 안 예. 됐던 걸로 한 달에 맞습니다. 예. 기억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오니까 애플이 $15로 올렸어요. 그래서 올렸죠. 저는 안 되겠구나. 이거 해지해야 되겠다. 근데 해지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컴맹도 아닌데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해지가 전화- 안 되는데 예. 근데 전화를 해봐도 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3시간 걸리고. 네, 전화하면은 요즘 AI가 다 받잖아요. 그렇죠.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전화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몇 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아유 12불 15불 이거 귀찮아서. 그래, 그냥 귀찮으니까 내지. 아유 낼까? 예. 근데 또 그러다가 지나다 보면 또 막 화가 나니까 다시 그렇죠. 또 근데 하려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애플을 상대로 내가 캔슬이 안 되니까 내 크레딧 카드 쪽에 그렇게 해가지고, 애플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역으로. 됐어요? 네. 그걸로 하니까 됐어요? 해결이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애플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왜안 되냐. 페이가 안 된다.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 서비스가 끊기니까 빨리 조치를 그거 취해라. 좋은 방법이네요. 그 다음부터 제가 무시했어요. 애플을. 아, 크레딧 카드 그 방법이네요. 네, 크레딧 카드 방법이에요. 이렇게 네. 차단시키는 어차피 자기들이 게. 끊으면 네. 끊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애플을 끊어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돈을 많은 들여야 됐다는 거. 끊어내기 위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저는 그래서 이 이니셔티브, 네. 타임 이즈 머니 이니셔티브에 너무나 공감하고요. 오. 이게 정말 우리 생활을 얼마나 네. 좀먹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 정책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겐 굉장히 공감이 되는 정책일 수밖에 없고. 뭐 한번 여쭤보고 네, 한번 가시죠. 여쭤보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임 아니, 이즈 머니. 그, 애플을 그거는 끊기가 되게 힘들었다. 그거는 되게 공약 잘 내걸었다고 보고 사실 그 언서브스크라이브 네. 항상 저희가 1800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예, 뭐 예. 언서브스크라이브 그렇죠. 하려고 할 때 굉장히 고충스럽고 아, 그 전화를 막 여러 군데 돌려야 돌리고 되고. 뭐 네. 매니저로 네. 돌리고 하는 네, 그런 맞아요. 고통들을 다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간편하게 한다는 거는 뭐 반길 일이죠. 그건 소비자 그건- 입장에서는. 그건 반길 일이고 이런 거 구독하는 건 너무나 쉬운데 네, 언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것도 좀 쉽게 해야지. 사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뭐 구독 해지하려고 그랬는데 힘드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냥 예, 맞아요. 귀찮아가지고 미루다가 이제 언젠가 막 한 10개월 연속 네. 내다가 짜증 날 때가 있어요. 나 진짜 내가 그렇죠. 이걸 왜 내야 돼요? 보통 보지도 그런 돈 않는데. 보고 눈먼 돈이 네, 그렇죠. 맞아요. 그 나중에는 결국에는 결정을 내리잖아요. 나 이거 보지도 않는데 이걸 왜 내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알겠습니다. 끊는데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원영석 기자 말대로 10개월이면 한 달에 15불이라고 쳐도 150불이잖아요. 예. 얼마 안 되지만 개인에게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 돈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럼요. 수익이죠. 엄청난 그렇기 수익. 예. 때문에 좀 욕을 먹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이미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업 이미지는 나빠지겠지만 나빠지겠죠. 욕 좀 먹더라도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렵게 끌어냈고요. 또 요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프리 트라이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브 맞아. 하는데 공짜다. 일주일 공짜. 예. 그러니까 한 달 공짜인데
한 달 쓰다가 아무 때나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해지만 하면 돈 안 내고 할 수 있다. 근데 그 뭐뭐로 가입하잖아요. 해지가 힘들어요. 프리타이어일수록 정말 해지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하루라도 지나가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차지하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가 유튜브를 그래서 유튜브를 프리라고 그래서 그걸 클릭했다가 그냥 유튜브도 유료 구독자가 된 적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트라이얼이 있죠. 한 1개월 정도. 근데 그게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유료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후로 유튜브도 이제 끊어내긴 사실 했습니다만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경험이 있어요. 프리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뭐 회사 일 때문에 어떤 앱을 써야 돼서 프리 트라이얼만 쓰고 해야지 해서 제 카드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한 3, 4년 전 얘기지만 근데 그 가입 취소가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완 기자가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프리 트라이얼이건 뭐 처음부터 돈을 내는 거건 중요한 거는 이 온라인에서 구독하는 거기 때문에 캐시 거래가 안 돼요. 카드 거래로. 캐시 거래면 그 순간에 그 돈만 손해 보고 끝인데 그렇죠.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내 자동이죠. 인포메이션이 다 다 나가거든요. 나가죠. 그러면 그 카드에서 어떻게 또 돈이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 거기 같은 때문에, 경우에는 다행히도 그 회사가 망해서 그래서 안 나중에 되죠. 억지로 근데 중단이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그렇죠. 바로 그런 거 혜택을 좋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되면 이 정책은 당연히 갈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건 사실 그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이고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건 뭐 초당 이건 이거는 초당적일 것 같은데 당과 이걸 관계없는 반대하는 거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기업들이겠죠. 예, 그렇죠. 이런 기업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팁에 텍스 팁 부과하는 세금 것도 부과도- 지금 초당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원래 트럼프가 먼저 아이디어 내가지고 한 건데 최근에 카말라가 그걸 자기도 하겠다고 자기도 그거 카피캣 지지한다고 그러고 조 카말라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나 그거 할 거야. 통과만 시켜줘. 그럼 내가 사인할게.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또 그걸 비난하고 나섰어요. 아마 카피캣 카멜라라고. 본인의 아이디어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덥석 받아주니까 그왜 뺏기냐 막 예, 이러죠. 그런 근데 느낌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초당적으로 밀어줄 필요가 있는 밀어주는 것 같아요. 필요가 누가 있는 것 당선돼도.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계획이 어찌됐건 지금 이런 그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네. 아마도 중산층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그 연설하는 거라든가 랠리할 때 보면 항상 그 중산층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많이 펼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초부자들에게는 좀 불리할 수도 있지만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좀 기대할 만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사실 이 가집니다. 타임 이즈 머니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조금 뭐 초당적으로 네.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많이 편 것은 공화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전까지는 그랬는데 어. 그 트럼프 때부터 조금 이제 서서히 다른 게 많은 기업들이 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더 많이 이렇게 지지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유니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 기업들은 여기 양쪽으로 후원금을 많이 이렇게 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게 기업 입장에서 현명한 예.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뭐 기업 공화당 쪽에서도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반감을 가질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이건, 봅니다. 예. 그렇죠. 타임 이즈 머니. 네, 이건 굉장히 저는 이 왜냐면 캐치프레이즈가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다 이걸 고충을 느껴봤기 때문에. 네, 도청을 시간이 느껴봤고. 돈이다. 네, 시간이 돈이다. 정말 시간은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산층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은 이거랑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이니셔티브랑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사실 중산층 이상 정도 되면은 그런 돈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크게 안 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뭐 정말 진짜 아끼면서 사는 중산층 이상 뭐 상류층 뭐 이 정도는 모르겠으나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제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거는 누군가는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반대 이제 얘기는 나오지 않는 예, 것 같아요. 이완 기자도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산층 이상 그 상류층, 최상위층은 오히려 이제 그런 이 회사 정책을 펴는 그런 회사를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거나 그런 데서 간부로 일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타임 이즈 머니 이니셔티브를 싫어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저런 걸 통해서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예, 자기들의 수익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저 정책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서브스크라이브이 그렇게 쉽게 되듯이 언서브스크라이브도 쉽게 될 수 있게 예. 하겠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했지만 그걸 불법화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해요. 네. 이런 거는 불법화하고 근데- 그건 사실 그
갈취죠. 힘든데 안 그래도 지금 살기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고 이런데 이런 언서브스크라이브 같은 것도 아마 요새 최근에 구독 해지 많이 할 많이 걸요. 해요. 이 넷플릭스나 이런데 너무 가격은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렵게 한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마 아마존을 요즘 많이 이용하셔서 구입들 하실 텐데 아마존 보면 물건을 구입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쉽죠, 예.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품목들 뭐 샴푸라든가 이런 거 사실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 서브스크라이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만 사고 안 살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사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얘네들이 아마존이 서브스크라이브 해가지고 매달 한 번씩 보내는 거 또는 서브스크라이브 옵션을 줘요. 이거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걸 멋모르고 사게 되면 나 한 번 샀으니까 이제 네. 끝인 줄 아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뭐가 메시지가 와요. 보면 너 이제 이달 너 이제 받아야 될 샴푸를 또 보내줄게 뭐 이런 겁니다. 당황스럽죠. 예, 나는 예, 계획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근데 언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게 굉장히 또 힘들어요. 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찾아보면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래서 아마존 오더할 때 사실은 그런 경험도 있어요. 지금 그 한 번에 그냥 원타임으로 살려고 했던 건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 매달 사야 되는 걸로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근데 캔슬을 하는 걸 찾기가 힘들어서 저는 계속 그걸 딜레이 시켰어요. 네. 이달은 필요 없다. 그 딜레이 옵션이 있더라고요. 딜레이 아마존에. 옵션. 그래서 딜레이를 하면 그래 이번 달은 스킵한다. 오.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스킵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저는 그 언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내서 예. 결국 다 해지시켰는데 아무튼 그런 일상생활에 보면 그런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다들 주식을 하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이런 그 기업들은 사실 이 서브스크라이버가 얼마나 되는가도 주식 가격에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된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 좋은 정책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네.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이지만 자칫 그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죠. 사실 분명히 뭐 있죠. 넷플릭스 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떨어지면 그건 바로 그렇죠. 직격탄이거든요. 바로 직격탄이죠. 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런 넷플릭스나 아마존은 이런 서브스크라이브 사업이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오른 회사라고 올랐죠. 보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이런 어떤 언서브스크라이브를 쉽게 하는 정도의 이니셔티브 때문에 영향받을 회사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이제 위험한 회사들은 그 정도까지 에스타블리시 되지 않은 회사들. 예, 그렇지 않고 한창 그렇겠죠.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예, 출범하거나 이제 새롭게 좀 이제 밟아 나가는 이런 회사들이 위험할 수는 있는데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는 뭐 저런 정도의 어떤 조치를 통해서 위험하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저런 조치를 통해서 취소하는 것도 간편하다 그러면 간편하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저는 것 그런 생각이 같아요. 들어요. 이게 빠져나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입을 꺼리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네. 있는데 빠져나가는 게 쉬워지면 가입하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평소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TV 잘 안 보는데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가 좋은 게 나왔다. 보고 싶다. 그럼 넷플릭스 가입하죠. 가입하고 빠져나오고. 근데 빠져나가기가 어려우면 보고는 싶은데 한 번만 가입하면 빠져나가기 힘든데 근데 빠져나가기가 쉬우면 가입했다 빠져나가고 가입했다 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회사가 이익을 예.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애플 TV는 워낙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앞으로 평생 저는 애플 TV에 가입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나 반감이 다 반감이 생긴 거잖아요. 크고 빠져나가기 힘들게 완전히 이건 뭐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된통 당한 거죠. 저거 네.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파친코? 갑자기요? 아니 애플 TV를 그렇죠. 그때 많이 구독했던 애플 게 TV에서도 좀 재미난 근데, 게 있긴 있었어요. 예. 저는 근데 그래서 좀 보긴 했는데 네. 그러나 그 몇 가지 보기 위해서 애플 TV를 계속 둔다는 건 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는 빠져나왔어요. 저도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렇게 구독을 쉽게 하고 언서브스크라이브를 쉽게 하면은 네. 그만큼 많이 이제 들어가고 많이 빠져나고 그만큼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꺼리게 되는 게 그렇죠. 분명히 있을 그러니까 거고 저는 그런 그거를 말씀 드리고 수월하게 싶은- 하면은 네. 많이 더 오히려 더 수익이 좋을 것 말씀드리고 싶은 같아요. 게 애플하면 미국에서 최고의 회사 아닙니까? 최고로 그렇죠. 전 세계에서 최고죠. 최고죠. 시가총액도 넘버원.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이런 잔재 좀 부릴 게 아니라 제대로 서비스해가지고 자기들의
프로핏을 더 올릴 생각을 해야지. 정말 그런 회사가 이런 잔재주 부린다고 생각하니까 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아니 잔머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돈을 뜯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애플- 이거는 잘 올렸습니다. 애플 듣고 있나? 근데 꼭 애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랩플 뭐 이런 데 다 그런 거 애플은 예를 아니에요? 든 거긴 합니다. 뭐 저 요즘 M7이라 그러죠? 예, 아니 그렇게 M7. 얘기하니까 애플 TV를 구독하기가 무서워지네. 절대로 뭐 저희가 애플 TV를 반대한다 이건 아니에요. 빠져나가기가 힘들다. 네. 그리고 뭐 넷플릭스도 사실 마찬가지고 저희도 네. 다 그런 일들이 다 있었으니까. 네, 애플도 광고도 저희가 받고 있죠. 아, 받으면 좋죠. 뭐. 자, 근데 뭐 타임 이즈 머니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다. 네, 시간이 돈이다. 이니셔티브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당파를 넘어서 좀 초당적으로 좀 어떻게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드네요. 생각이 실물 경제, 저희 실생활 경제에 바로 그럼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그런, 이 대기업들에게도 정책인 한마디 것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취소가 쉬우면 구독도 더 많이 된다. 예. 저는 그거 강조하고 저도 싶어요. 그게 예. 맞는 것 같아요. 그 예. 취소가 잘 안 되니까 구독을 망설이는 거지. 취소가 쉬우면 구독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있으면 바로 했다가 아니면 또 그 얼마든지 해지할 그리고 수 있으니까. 그게 자본주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어렵게 건 만들어요. 그래서 회사도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변화를 좀 받아들이시길 바란다는 말씀. 그렇죠.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네. 예, 자유시장 경제에서 구독은 하기 쉬운데 구독을 나가기에는 정말 네. 된통당한다. 예. 꼭 뭐네 들어오는 거는 마음대로 들어오는 나갈 때는 나가는 마음대로 거- 못 나갈 나가요. 무슨 감옥 같은 것도 아니고. 자, 또 군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방금 한마디 더 하고 싶네요. M7 듣고 있나?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지난 6일인데요. 퓨 리서치 센터 연방 센서스 2022년 통계와 이 한인 1,146명 등 아시안 7,006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그리고 지난해 시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거예요. 네. 자, 미국 속 한인 현황. 자, 코리안 아메리칸 서베이 데이터 스냅샷입니다. 네. 이게 좀 재밌는 게 많아요. 이게 보면 저희가 전국의 한인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미전역 미전역에. 280만 아닌가요? 한 100, 한인? 한 200만여 명? 200, 딱 그 200만 여 명? 정도 네, 방금 네. 말씀하신 한 180만여 명 되고요. 180만 명. 네, 이번 조사에서 한인 혼혈 인구는 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냥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면 코리안. 네. 불법 체류자도 제외가 됐겠죠. 뭐 그거 예, 됐겠죠. 예. 왜냐하면 근데 서류 연방 센서스국 연방 조사 센서는 같은 들어가는데? 경우는 들어가요. 들어가죠. 네,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연방 이거는 센서 유권자니까 등록 유권자를 얘기하는 거죠. 에이전 레지스터. 저거는 지금 저기 나오는 예. 건 그래요. 저 좀 이따가 이제 짚어드릴 텐데, 네. 자 한인 인구의 57%가 이민자 출신이래요. 예.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LA. 저희가 살고 있는 네. LA 17%고요. 그리고 뉴욕 12%. 10명 가운데 3명은 모두 이 두 도시에 몰려 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가장 많이 그렇죠. 살고 있다. 네. 자 한인 평균 중간 소득, 그러니까 이제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아니 뭐 9만 달러. 뭐그 정도 됩니다. 뭐 보고 읽으셨나요? 봤어 그거는. 아니,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연방 센서스 조사기 때문에 저희가 항목별로 짚은 건데 이번엔 종합해서 나온 거죠. 자, 9만 달러로 전체 아시안 평균 소득이 10만 달러인데 조금 못 미칩니다. 조금 못 예. 좀 높은 편인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래도 좀 높은 것 그래도 같긴 한데. 타인종과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아시안들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네, 것 높은 같아요. 맞아요. 뭐 차이니스, 재패니스, 인디안 뭐 맞아요. 전부 다 생활 수준이 좀 높다는. 뭐 사실 느낌이 뭐 백인보다도 중간 소득 높다고 아시안들이 아. 저는 그런 그렇죠. 조사를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기 러스트 벨트라 그러죠. 거기 러스트 있는 벨트, 네. 그 백인 소득층이랑은 적죠. 저희는 천지 네. 차이니까요. 예. 그리고 뭐 아시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사시죠? 아니요, 저는 저기 저기인가요? 남쪽인 거예요. 남쪽, 사우스. 남쪽. 네, 사우스 사시는군요. 네. 저희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한인들의 생각 보면 2명 중에 1명 49%가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가는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저희도 있나요? 네. 그다음에 4명 중 1명이 25%죠. 이미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다. 25%. 오, 많아요. 좀 많은 거네요. 네, 그건. 많은 거예요. 어. 자,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답한 한인 비율이 아까 49%죠. 이 중국계 50%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고요. 이 전체 아시아는 45%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시안 45%보다는 높은데 중국계에 의해서 두 번째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저희 한인이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제가 이거 짚었던 거는 일단 경제 부분인데 네. 경제적으로는 저희 한인이 조금 어떻게 성공을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그런
감상을 받았어요. 그 기사를 보고 이거 데이터를 보면은 한인 그리고 뭐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냈다. 이미 그 도착한 거잖아요. 25%?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미국인들 전체 평균으로 하면 제가 볼 때 아메리칸 드림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10%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건 대단히 그 이루셨나요? 아직 못 이뤘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경제적으로 봤을 근데 때. 하여튼 예, 좋은 데이터다. 예. 네.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그 아시아 아시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한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한인 사회도 자리를 잡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고요. 물론 그 이완 기자 말씀대로 아시아계 미국인 전체 중위 가정 소득이 10만 달러인데 한인 중위 가구 소득이 9만 달러니까 한 1만 달러 차이는 네. 나지만 그렇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상위 레벨이 아닌가 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그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 아메리칸 드림의 달성 길목에 있다고 답한 사람이 49%. 그렇죠. 중국이 50%인데 뭐 오차범위 생각하면 거의 동률이 아닌가 네. 싶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절반 정도가 절반 그죠? 정도가 이 한인의 절반 정도는 아메리칸 드림의 달성하는 길목에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좀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고 자신이 있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잖아요. 네, 그래요. 2명 중에 1명이니까 어마어마한 높은 거고 4분의 1은 이미 달성했다. 네. 물론 이제 보면 또 다른 25%는 닿을 수 없다고 말해서 좀 힘든 생활을 하는 분도 네. 한 4분의 1이 있지만 이미 도달한 분 4분의 1, 그 나머지는 다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네. 보면 전체의 한 25%는 도달할 수 없지만 그 25%를 제외한 75%는 아메리칸 드림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높지 않나 싶고요. 네. 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났던 게 그 한국계 미국인 한인들 중에서 57%가 이민자라는 거.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43%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요즘 피부로 느끼지만 1세대 이민자들이 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 대신에 이 피부로 미국에서 느끼죠. 태어난 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피는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법적으로는 미국인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비중이 한인 사회에서 좀 늘어나지 않나. 커지고 있다. 네, 저는 그런 느낌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한인 1세 분들한테 참 감사해야 네. 되겠죠. 네. 이거는 한인 1세가 일궈낸 그렇죠. 탓밭이라고 얘기를 해도 네. 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들이 66%가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 또는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한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는 아시안 전체로 볼 때는 본인이 민족적 배경을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맞아요. 52%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한 14% 높죠. 네. 이 한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정체성을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인이라고 답한 한인은 9%에 그쳤습니다. 이 25%는 비아시안들에게 문화적 또는 종교적 관습 등을 숨긴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인답자 10명 가운데 9명 86%가 한국을 좋아하지만 72%가 한국으로 역이민은 고려하지 네.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좀 우리 한인이 좀 나는 한인이다라는 자부심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저는 네. 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여기 미국을 왔을 때 거기 살던 하숙집에서 아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보다 한 살 형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제는 그때는 뭐 2세다 1.5세다 이런 개념이 없을 때예요. 네. 저는 그래서 형은 한국 사람이야?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되게 멍청한 질문 지금은 생각해 보면 근데 그 형이 뭐라 그랬냐면 아메리칸이다 나는. 그 사람은 아메리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나중에 해서 다시 물어봤죠.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야? 나는 아메리칸이다. 코리안 아메리칸. 그게 10년 전이에요. 예. 근데 지금 봤을 때 이게 사실은 2022년, 2023년이면 1, 2년 전이거든요. 그만큼 그 사이에 한국인에 대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좀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누가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아시안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코리안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그 경제적인 물론 그런 것도 황 기자가 언급한 대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부강해지고 해서 자랑스러운 점도 있지만 뭐 누가 물어보면 그냥 코리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뭐 아시안 아메리칸이다. 사실 저희가 또 기자로서 이슈를 다룰 때도 한인 이슈 위주로 좀 많이 그렇죠. 다루고 그러니까 좀 한인 코리안에 대한 그런 그 정체성을 한인들이 다른 아시안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데이터를 저도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최근 몇 년 동안
그 이 K로 상징하는 뭐 아. K-팝이라든가 네. K-컬처, 뭐 K-드라마, K-뷰티. K-무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다 네. 보니까 이 우리가 원래 당연히 한인이니까 한국 그런 문화나 정서에 익숙하지만 한인이 아닌 다른 커뮤니티 사람들까지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그런 네. 느낌이 있고요. 그 원영석 기자 말씀하신 대로 뭐 에이시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뭐 한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친숙하게 네.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발전을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역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도 물론 중요한데 어떤 문화라는 측면에서 네. 그게 그 뭐 엔터테인먼트이 됐건 또 뭐 순수 예술이 됐건 간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 강해지면 그게 굉장한 또 위력을 발휘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뭐 그렇잖아요. 과거에 보면 뭐 영국에서 비틀즈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렇죠. 밴드들이 네. 나오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가 영국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음악을 통해서 예. 또 잘 알고 친숙해지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네, 뭐, 친숙해지는데 이제는 한국이 어떤 그런 또 맞아요. 대상처럼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사실 그런 뭐 것 영국 같아요. 같은 예. 경우에는 뭐 비틀즈가 있는 나라 그리고 예. 퀸이 있는 나라라고 맞아요. 한다면 예. 요즘에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은 BTS가 있는 예. 나라. 블랙핑크도 있고 블랙핑크가 아니, 근데 있는 나라. 되게 좋은 것 언급하셨는데요. 좋은 점을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미국에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할리우드 영화도 많이 보고 또 맞아요. 한국하고 좀 그때 간극이 좀 꽤 컸잖아요. 뭐 80년대 뭐 경제적으로도 그랬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미국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거는 아마 저 학급 친구들도 다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역으로 K 드라마 넷플릭스 통해서 뭐 K 드라마도 보고 그 K-팝이 요새 뭐 102.7 KJ 103에도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키스 FM 뭐 이런데. 지난번엔 일요일에 1시간 내내 트는 거예요. K-팝 특집 해가지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한국에 오히려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실제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점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이번 데이터에 뭐 한국에 사실- 대한 자긍심. 저희도 솔직히 더 자랑스러워진 건 그렇죠. 맞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이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닌 거니까. 하지만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조금 한국인으로서 저는 한국인이니까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뭐 저도 예. 공감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국뽕을 이제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월드컵이나 올림픽 할 때 갑자기 대한민국 그래요. 평소에는 한국이라고 그러다가 언론들이 꼭 그런 국제 대회 할 때는 대한민국이 어쩌고 그것도 저는 굉장히 거슬리고 사실 별로였어요. 평상시에 계속 대한민국 한 것도 아니라 평상시 그냥 한국이라고 그러다가 그것도 좀 그랬는데 어찌 됐건 시대가 바뀌고 맞아요. 한국의 역량이 지금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좋아진 건 사실이고 특히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하면서 지금 뭐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 능가했다는 것 같아요. 문화 능가했다. 쪽으로. 예. 맞습니다. 문화적으로 예.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능가할 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고 한국이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네. 미국에 이민 올 때는 많은 도전이었는데 그 정말 그 밑바닥부터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건 차원이 다르지 않은가 그런 면과 비교할 때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출발 지점이 다르다. 네, 네. 그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한국에서도 잘 지낼 수 있는데 미국에 가서 살 필요가 있나 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 확실히 미국이 또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국이고 또 한국에서 또 찾기 어려운 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에서 여전히 1세대들의 도전은 계속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해보게 됩니다. 예, 여기 앉아 계신 세 분도 어떻게 보면 1세고 일세죠, 일세죠. 아메리칸 예. 드림을 뭐 찾으러. 이르는 중이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금 앉아서 방송할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도 반열에는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잘 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반열에는 올라서 있다. 근데 그 텃밭이 정말 진짜 정말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온 그런 분들의 텃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듭니다. 분들의 어떤 뭐 열성과 어떤 네, 그런 그렇죠. 노력과 네. 그런 발판이 돼서 지금 한인 사회가 발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출하는 분들은 좀 더 쉽게 예. 그렇죠. 진출할 수 있지 않나. 예. 과거에 그러니까 문호가 비해서는. 그만큼 네, 커진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 입장에서 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요즘에 식당 가면 예전에 뭐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막 그 백인들 흑인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물어봐요. 너 제페니스냐 차이니스냐.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딱 코리안. 보고 아니요. 그 코리안도 그냥 코리안이 아닙니다.
사우스 코리안이야? 아. 물어보죠. 옛날에는 코리안 그러면 어디인데 노스 코리아야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만큼 이제 한국이 잘 산다라는 이제 개념이 있고 문화적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개념이 이제 타인종들한테는 박힌 것 같다. 그래서 아니, 황 기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일반인들도 그렇게 아는데 왜 이번 파리올림픽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는 또 뭐 한국을 북한으로 그러니까요. 표현했는데 그건 딱 좀 기분 갑자기 그 나빴어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예. 이번엔 아까 근데 좀 국뽕 얘기했는데 국뽕은 문제가 강제성을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뭔가 그 숨겨진 메시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까 뭐 국뽕을 느끼는 애플 것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강제성이 있다. 예. 자, 이거는 조금 짚어볼 문제인데요. 이 정당별 선호도입니다. 네. 전체 한인의 67%가 민주당원이라고 얘기를 답했어요. 민주당원이 훨씬 많은 거죠. 많죠. 그이는 아시안 전체 62%보다도 5%포인트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인종별로는 필리핀계와 인도계가 각각 68%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중국계가 56%, 베트남계는 42%. 그 반대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한인은 28%였다. 뭐 베트남계 51%, 중국계 38%, 필리핀계 31%랑 비교를 해보면은 좀 현저히 낮은 수준이 아니. 다만 좀 여기서 짚어야 될 부분은 2022년하고 지난해 수치 결합한 거기 때문에 좀 변했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블루 웨이브가 한번 쳤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렌지 카운티로 한인들이 많이 넘어가는 와중에 공화당원이다라고 얘기는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오렌지 카운티 내에서 민주당 텃밭을 공화당이 뺏은 구역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게 어떻게 될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한인 인구 62%인 110만 명이 투표 자격을 굉장히 많네요. 110만여 명이 투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는 최소 18살 이상의 시민권자 한인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한인계는 그 아시아는 저는 중국계일 줄 알았는데 네. 필리핀계가 260만 명. 필리핀계가 네. 그리고 인도계가 210만 명이고요. 그리고 베트남계가 130만. 중국이 없어요. 네. 아니 남가주에서도 아시안 중에 필리핀계가 제일 많다고 제가 한번 거기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놀랐는데 예. 뭐 아무래도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 2차 세계 대전 이전을 돌아가 보면은 미국의 식민지처럼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계가 저는 되게 의외예요. 뭐 인도계야 뭐 IT 붐이 일면서 넘어온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베트남계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보트피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네.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지만 그 베트남 전쟁 때 아마 넘어온 비율이 많지 않나. 근데 이게 민주당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닌가 한인 내에서 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베트남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베트남계가 제일 많잖아요. 공화당원이 51%. 네, 맞아요. 51%. 제가 볼 때는 베트남계는 완전히 미국에 거기 흡수가 이제 미국 문화에 이렇게 흡수가 돼서 그런 분들이 많고 2세, 3세가 더 많잖아요. 1세보다 베트남 1세. 사실 3세가 많다. 예, 3세가 더 많죠. 이제 3세가 베트남계 많다고 그래요. 1세 이민자는 거의 보기가 좀 막 드물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좀 사실 미국에 오래 미국화됐다. 살다 보면은 현지화됐다. 그렇죠. 예, 현지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은 대부분이 친민주당 성향인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민자를 포용하는 그런 그렇죠. 이민 이미지가 문제가 굉장히 걸려 있어서. 크고 또 뭐 불법 체류자금 내지 서류 이민자가 좀 많은 것도 사실이라서 그들도 지켜주자는 마음인데 여기 이제 오래 살면 살수록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보고서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한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요것만 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이게 2022년 그때 블루 웨이브가 쳤을 때 맞아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낙태 이슈 한참 컸을 때 같은데 예, 여전히 그 한인들은 이렇게 민주당 성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데이터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좀 샤이 공화당이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런 그것도 생각도 맞아요. 좀 네. 하고요. 왜냐하면 좀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만 뭔가 대놓고 공화당 지지한다고 말하기에는 약간 좀 창피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현실에서 뭐 온라인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댓글 남길 때야 내가 공화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캘리포니아 더더욱 그런 분위기가 그렇고 나죠. 이 공화당 같은 경우가 좀 모르겠어요. 선거 전략인지 모르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낙태 얘기도 하셨지만 낙태도 거의 못하게 막는 수준으로 강화시키고 낙태를 못하게 임신 중절권 일부 주에서 예. 일부 주에서 좀 막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좀 시대착오적인 느낌을 좀 주고 있고 우리가 어쨌든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뭐 종교도 좋고 다 좋지만 너무나 좀 그 엄격한
너무나 그 수백 년 전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화당의 지나친 과격함이랄까 그런 이미지가 사람들이 뭔가 대놓고 이 사회적으로 나 공화당원이야, 나 공화당 지지해라고 말하기를 좀 꺼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샤이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뭐 그런 대놓고. 꺼리 낄 거 없이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특히 한인들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왜냐하면 한인들이 체면 같은 거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공화당 지지해? 그럼 당신 트럼프 지지해? 막 이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도 아마 한인들은 대놓고 얘기 못하는 분들도 요새는 근데 좀 많이 좀 많아졌어요. 하는 것 같아요. 네. 2016년 때는 쉽지 않았고 제가 볼 때는 근데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라서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시골주 같은 경우에는 그 빨간주 같은 경우 아마 그렇죠. 그 반대 현상이 아마 빨간주는 그렇겠죠. 일어날 그러니까 이게 겁니다. 지역적 특성이 예, 있다고 여기 지역이 보고요. 워낙에 파라니까 근데 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LA, 뉴욕 같이 그렇죠. 좀 그렇죠. 거기 그런 많이 또 거주하죠. 블루스테이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인들은 대도시 쪽에 많이 거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도 좀 있지 않나. 실제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공화당원인데 그 대놓고 얘기 안 한다고 안 얘기를 하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그 그렇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특히나 그 세제 맞아요. 그 세법이나 이런 게 더 아무래도 친기업이 공화당이 좀 더 친기업적인 그런 당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건 이렇게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원영석 기자랑은 공감을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오렌지 카운티도 아시안 그러니까 한인 포함 아시안 비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민주당이 원래 집권을 하고 있던 지역이 공화당에 많이 넘어가서 뭐 두 분 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대선에서 이제 그 오렌지 카운티가 연방 의회 의석수를 그렇죠. 좌지우지할 거다. 변수가 될 수 예,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그런 하고 얘기가 있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공화당이 뭐 지금도 보십시오. 뭐 한인 중에 이제 공화당 의원을 치자면 저희 미셸 스틸 의원이 있고 영킴 네. 의원이 있고요. 뭐 그분들이 그 텃밭에서 당선되는 거 보면 당연히 한인이라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죠. 사실 아니라고 그렇죠. 영킴 미셸 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역이잖아요. 민주당 그렇죠. 소폭 미셸 킴. 그 강세 지역. 네. 그래서 거기는 특히 또 저기 베트남계가 되게 네, 크단 더 말이에요. 많죠. 근데 네. 아까 보시면 여기 베트남계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게 51%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당선되는 비율이 높지 않았냐. 자, 요번에 좀 뭐 이 수치들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쭉 짚어봤습니다만 한인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 또 한인들이 이렇게 뭐 유권자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번 선거에서 좀 한인 유권자들이 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남가주가 경합주에서도 경합주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할 수가 그렇죠. 있죠 한인들이. 뭐 제가 투표를 하라고 억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제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뭐 조지아 같은 주는 충분히 한인들이 그렇죠. 투표를 얼마나 네. 하느냐에 따라서는 경합주에서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럴 정도가 수 되지 있죠.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네바다주에서도 좀 살지 네바다주도, 않나요 예. 한인들이? 그렇죠. 예, 뭐 네바다주에서. 네바다, 애리조나, 애리조나, 라스베가스 네, 뭐 이런 라스베가스. 데는 캘리포니아는 거의 계산에 이제 안 들어가고 네. 어떻게 저는 좀-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너무 파라니까 그게 아쉬워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냐면 한 미팅에 갔는데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인기 많아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 제 미팅 갔는데 USC 교수분도 계셨고 뭐 이렇게 여러 뭐 애플 다니는 분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인물을 만났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한다고 잘린 사람도 있었고. 잘린 오. 사람들도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진짜 좀 그렇게 봐요. 아까 그런 뭐 그 거는. 말씀에 또 좀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좀 그 캘리포니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선거가 열릴 때마다 좀 배제가 되잖아요. 목소리가 뭐, 여기는 네, 그냥 계산. 선거 자금 모집 받으러 오는 맞아요. 데지 여기서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러니까 역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 스테이시 됐건 레드 스테이시 됐건 그것보다도 좀 여기서 항상 좀 그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접전이 펼쳐져야 캘리포니아주가 정치적으로 좀 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네. 있고 그래야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도 물론 좋은 주고 많은 발전을 했지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글쎄요, 과연 좀 그런 그 스윙 스테이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일방적인 거는 좀 주의 발전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미래를 생각해도 좀 아쉬운 그러니까요. 부분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사실 해보게 뭐 됩니다. 네. 캘리포니아도 주지사가 공화당일 때가 있었죠 한때. 예전에 이제 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네. 그것도 근데 사실 보궐선거 통해서 들어간 거지. 뭐 사실 뭐 정식 선거였으면은
그렇죠. 쉽지 보궐선거에서 가능했죠. 그때 후보가 워낙 또 많아서. 예. 최근에 뭐 로널드 레이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이 80년대, 70년대로 뭐 거의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렇죠. 뭐. 예. 자, 오늘도 여러 주제 짚어봤죠. 팀 월즈 과연 부통령 후보로서 적합한가요? 당선에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예,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이번 주 경제 계획을 발표하는데 네. 규제 아까 뭐 타임 이즈 머니. 네, 굉장히 그 M7 잘 들어라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미국 내 한인 현황 보고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화 충격 5번째 에피소드. 야, 벌써 5번째. 네. 네. 5번째 에피소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6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